연금톡톡 좋아요, 구독하시고 미래엔 연금 왕 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 왕 무드셀러입니다. 제가 연금톡톡 방송을 할 때마다 주제를 제 마음대로 많이 정해왔었는데 여태껏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가져가 볼까 합니다. 저희 방송 구독자분 중에 이제 김대식 씨라는 분께서 연금톡톡 방송을 보시다가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을 이제 질문으로 댓글로 올려주신 게 있어서 해당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에피소드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걱정스러운 그대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꾸며볼 건데요. 김대식님께서 연초에 저희가 연금톡톡 말고 이제 다른 쪽에 업로드했던 2020년 확 달라진 연금 제도를 활용한 평생소득 만들기 전략, 되게 깁니다 제목. 이 제목으로 저희가 작년에 세미나 진행했던 거를 이제 방송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걸 보시고 그 밑에다가 댓글을 좀 달아놓으신 게 있으세요. 뭐라고 달아놨냐 그러면, 모든 연금 수령 시 세금 관계랑 의료보험을 알려주세요. 국민연금 받아서는 의료보험도 못 낼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 질문 속에는 제가 보통 이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강의를 할 때 많이 받는 질문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연금 수령하는 과정에 많지 않은 연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거기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건강보험료도 낸다고 하니까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뭐 연금 종류도 다양한데 이 연금마다 어떤 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러고 어떤 건 안 내도 된다 그러고 어떤 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고 어떤 건 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하튼 뭔가 낸다고 하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한번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없을까?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방송을 한번 에피소드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먼저 이제 연금 종류별로 이제 과세 방법하고 과세 대상 소득을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살펴보는 순서대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낼 때 보면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뭐가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기타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소득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양도소득이라는 것과 퇴직소득이라는 거는 집 사가지고 집 팔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할 때 받는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해 연도, 특정한 연도에 가세를 하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따로 떼어가지고 분류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퇴직소득도 마찬가지고 입사하면서부터 퇴사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하면서 받았던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 외 나머지 소득들이 이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데 그 소득 중에 하나로 연금소득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에 이제 연금소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연금소득이라고 하면 도대체 뭘 가지고 연금소득이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연금이 다 연금소득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법을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현행소득세법에 보시면 20조 3항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연금소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그러면, 공적연금소득,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이런 공적연금 소득이 일단 해당되고요. 그 외에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연금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연금이 전부 과세 대상인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연금의 종류를 크게 구분해보면 나이가 60세 이상이 돼서 받는, 연령이 많아져서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장애를 당해서 받는 연금을 장애연금, 그 다음에 연금을 받거나 이제 보험료 납입 중인 배우자가 사망해서 유가족이 받는 것들을 우리가 또 유족연금, 이렇게 세 종류가 연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비과세를 하고요. 노령연금만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혹시나 같이 살던 부부가 이혼하면 나눠 갖는 것을 우리가 분할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노령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노령연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단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전부 또 과세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데 이거 원칙을 이해해 두면 돼요. 내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 공제를 받았느냐 이 여부를 좀 따지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게 1988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계속 납입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연말정산을 할 때 보면 납입한 보험료를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소득 공제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소득 공제해 주기 시작한 거는 2002년도부터예요. 그러면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보험료는 납입했지만 해당 보험료를 소득 공제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02년도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하고 소득 공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금 수령할 때 그럼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그러면 소득 공제 받지 않은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은 이거 소득 공제 못 받았으니까 여기 과세하면 불만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에서 2002년도 이후에 내가 보험료 납부하면서 소득 공제 받았던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과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노령연금으로 뭐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 전액이 과세되는 게 아니고 2002년도 납입한 보험료 분에서 발생한 연금액분만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계산하는 식은 지금 화면에 나갈 텐데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냥 전체 중에서 소득 공제 받은 비율만큼만 세금을 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민연금에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도 지금 나가는 공식대로 보시면 전체 납입 개월 수에서 소득 공제 받은 납입 개월 수만큼만 비례해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연금 중에 이 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소득 공제 받은 부분에서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연금도 세금 부과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연금계좌라고 하면 연금저축이랑 IRP 말하는 건가요? 와, 이제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흔히 이제 연금계좌라고 하는 것은 방금 장수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직장이나 자영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연금저축 또는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연금계좌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흔히 알고 있다시피 연금계좌에는 한 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7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한 해 동안 가입자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저축 한도가 아니고 한 해에 저축한 금액 중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요? 계좌에 1,800만 원을 저축했다. 올해. 그러면 연말정산 때는 7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고요. 나머지 1,100만 원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0세 이상이신 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액 공제 한도가 200만 원 추가 보너스가 주어지죠. 그래서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줘서 만약에 1,800만 원 저축했다 그러면 900만 원 세액 공제 받고 나머지 900만 원은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에 퇴직금 이체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퇴직소득세 절감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역시 또 이 학습의 효과가 이렇게 막 나타나니까 제가 막 갑자기 뿌듯해지기 시작합니다. 연금계좌라는 거에는 우리가 이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 있잖아요. 이 퇴직급여를 연금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에 이렇게 이체시킬 수 있어요. 그럼 보통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떼고 남은 금액만 받는데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하나도 떼지 않고 전액이 다 그대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퇴직소득세 원래 내야 되는 금액보다 30% 많으면 40%까지도 할인 받으실 수 있다. 이걸 제가
앞서 연금톡톡 시리즈에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그러니까 연금 계좌 내에 들어가 있는 돈을 이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금방 말씀하신 퇴직급여가 거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계좌를, 연금 계좌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첫 번째, 1번 꼬리표 딱 붙여놓은 게 뭐냐면 퇴직급여라는 꼬리표를 묶고 있는 돈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저축한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 두 번째 꼬리표를 딱 달고 서 있을 겁니다.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은 돈도 있겠죠. 그게 3번 꼬리표를 붙이고 있고요. 그러면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 세액공제 받은 돈, 여기서 이자나 배당이나 이제 운용수익 같은 게 발생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4번, 네 번째 꼬리표를 딱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연금계좌라는 걸 딱 열고 보면 이 네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물론 뭐 돈을 꼬리표가 진짜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다라는 설명들을 좀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55세가 넘어가서요,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추고 연금을 개시를 딱 한다라고 하면 연금이 어디부터 빠져나가냐 그러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 먼저 빠져나옵니다. 이 돈이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다른 돈은 전혀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 빠져나가는 동안은요, 이건 세금 혜택을 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빠져나갈 때까지는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안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종합과세 여부랑도 아무 상관없겠죠. 이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 두 번째로 순서로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퇴직급여가 빠져나갑니다.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인출하게 되면요,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율의 한 70% 수준에 해당되는 세금을 연금소득세로 납부를 합니다. 이것도 연금소득이긴 한데 연금소득세 형태로 이제 세금을 떼기는 하지만 이 소득은 절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종합과세 여부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더 할인율도 10% 더 얹어져 가지고 퇴직소득세율의 한 60% 수준에 해당되는 세율로 이제 세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퇴직급여가 이제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이제 종합소득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빠져나가는 게 뭐냐 그러면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돈, 그 다음에 운용수익 있잖아요. 이 운용수익은 원래 다른 일반 계좌에 뭐 돈을 저축하면 이자나 배당 나오면 매년 이자 배당 소득세 내는데 연금 계좌 내에서는 세금을 한 번도 안 뗐거든요. 그래서 운용수익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에서 이제 연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금융기관에서 연금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는데 세율이 얼마냐 그러면 세율은 나이랑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3.3에서 5.5%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이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자, 연금 수령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수령하는 돈이,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번, 4번,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은 돈, 운용수익에서 받은 연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1,200만 원 초과되는 금액만 종합과세로 가는 게 아니고 1원이라도 1,200만 원보다 많으면 1,200만 1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200만 그 금액 전체가 종합과세를 가기 때문에 만약에 세부담이 걱정스러운 사람은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건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1,2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가입자가 원하면 스스로 종합과세 신고를 하러 가셔가지고 나는 1,200만 원 안 되지만 종합과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1,200만 원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퇴직금 종합과세 여부 관계없고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 종합과세랑 관계없고요. 세액공제 받은 돈하고 운용수익에서 나온 금액이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금액 전체가 종합과세를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보험회사에 연금보험도 가입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오, 장수르님께서 이제 어머님께서까지 챙기시네요. 일단 연금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금방 설명드렸던 연금계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연금계좌는 저축한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구조잖아요. 근데 연금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납입한 보험료를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대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비과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중도에 해지하지 않으면 이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서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10년 비과세 10년 비과세 보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금 보험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과세 여부랑은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거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어르신도 많은데 여기도 세금 부과되나요?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사람들이 금방 이야기할 때 집을 담보로 맡긴다는 표현도 같이 썼잖아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름은 연금이지만 실질은 대출이거든요. 대출 받는데 세금 낸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택연금하고는 소득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세금 관련된 내용을 한 판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어떤 게 있냐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은 전액 전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2002년도 이후에 보험료를 납부한 분에서 발생하는 소득만큼만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다 물려치우고 연금저축하고 IRP 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은 조건부로 종합과세를 한다.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세액 공제 받은 돈, 그리고 운용 수익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간 1200만 원 넘어가면 그 연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연금계좌에서 받는 일정한 부분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금에 대한 건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면은 이제 직장인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다 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들은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종류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방 말씀하신 6가지 소득은 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었잖아요. 이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연금소득 부분을 공부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연금소득은 도대체 어떤 연금소득을 말하냐라고 제가 건강보험법을 좀 뒤져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연금이라는 거는 연금소득이란 뭐냐라고 되어 있냐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그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득세법상 규정을 보면 공적연금소득하고 아까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인연금 가입하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개인연금 가입했다가 괜히 건강보험료만 더 내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봤더니 1번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여기는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게 맞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 여기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는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연금만 부과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 아까 종합소득세 과세할 때는 공적연금 중에서도
소득 공제 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것만 종합과세를 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소득 공제 여부랑 상관없이 공적연금 소득 전액이 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억하실 거는 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다만 공적연금 소득은 전액이 다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소득세 낼 때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뭐 연금소득 공제라고 해서 각종 공제가 좀 붙는 게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할 때는 그런 공제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과 대상 소득이 딱 산정이 돼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불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공적연금에 이거 내가 연금소득밖에 없는데 여기다 건강보험료를 다 매기냐 이런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법에 어떻게 됐냐 되면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연금소득의 30% 내가 공적연금을 100만 원 받으면 30만 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 주택임대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장수르님께서 요즘 또 별도로 과외를 받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지난 8월 19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1월부터는 연수입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안을 밝혀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런 내용이 발표되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그대로 발표했으니까 그대로 가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에피소드를 한번 또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율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하고 같이 한 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방송 올리면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금 받을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걱정스러운 그대에게 라는 주제로 이제 각 연금 종류별로 세금, 종합소득세 부과 여부,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김대식님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뭐 건강보험료랑 아니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금톡톡 방송 보시다가 이런저런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에다가 그냥 가감없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는 방송을 못 해드리더라도 댓글로서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또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별도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신청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